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일본 증시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노란색 선이 니케이고 파란색 선이 코스피인데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올해부터 코스피는 죽을 쓰고 있는데 니케이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축구를 해도 일본한테는 질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주가도 이렇게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움직이니까 좀 짜증이 난단 말이죠. 이게 최근 6개월뿐만 아니라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봐도요, 비슷하게 움직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일본만 엄청 좋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뭐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그래서 기사들이 전부 다 지금 코스피만 왜 이래, 진짜 또 올랐어? 미국은? 우리는 빠지는데 쟤는 왜 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 증시가 연초부터 올라가고 있는 것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가 아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라는 것의 끝판왕이 사실은 팔레스타인인데요. 저도 이게 이번에 이 텔레그램의 선수촌이라는 곳에서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아니, 팔레스타인도 증시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팔레스타인은 전쟁하는 데잖아. 근데 전쟁하는 데보다 올해 수익률이 연초 대비 팔레스타인은 5%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7% 빠졌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이 좋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반칙이다. 이 뭐가 반칙이냐? 일본 너무 심해요. 이거 반칙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일본 기업이죠. 유니클로. 이 회사의 대주주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BOJ가 9%나 들고 있습니다. BOJ 그러면은 일본 중앙은행이잖아.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여기서 왜 나와? 아니, 무슨 중앙은행이, 야,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 사고 그래도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설마 그러겠어? BOJ가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2019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의 상장 기업 중에서 23개의 회사의 최대 주주가 BOJ입니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기업의 대주주가 BOJ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일본 경제신문의 추정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1985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때죠. 그때 당시에 일본 엔화가 260엔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일본 부른 거죠. 잠깐 일로 좀 와보세요. 요새 좀 좀 하대? 뭐 도요타, 소니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우리나라에 팔아가지고 좀 돈 좀 벌었어? 이거 계속 가면은 우리도 좀 곤란해. 좀 앉아봐봐.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일본한테 엔화 강세 가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기세도 등등하고, 야, 너 못할 거 뭐냐? 미국이 저렇게 나와도 우리 엔화 해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근데 정도껏 해야지. 260에서 260 하던 엔화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요, 2012년에 가보니까 7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260에서 76이면 우리나라 150원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5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환율이 1300원에서 400원, 500원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똑같은 현대차를 미국에서 팔 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현대차가 갑자기 3배 비싸진 거야. 그걸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러니까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나타나서, 야, 내가 일본 경제를 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 아베노믹스에는요, 3개의 화살이 있어요. 한 개의 화살은 이렇게 하면 부술 수가 있잖아요. 근데 3개를 하면 못 부수겠지. 3개를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내놓은 정책이 재정정책, 우리 돈 많이 쓰겠다. 금융정책, 인플레이션 2% 도달하겠다. 그리고 성장전략,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나라고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아베의 표정에서도 알 수 있지만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오는 동안에 실질 GDP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12년에 498조 엔이었는데 2020년에는 485조 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GDP 성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더 웃긴 거는 개인 소비인데요. 개인 소비가 293조에서 더 줄었네요, 오히려. 그런데다가 1인당 월급을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20년에 하나도 안 올랐어요. 8년 동안 월급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은 0.2%에서 0%로. 이게 옳은 건가 싶긴 한데 0.2% 마이너스에서 0%로 급등했다. 물가 상승률도 급등했는데 0%까지 겨우 왔다라는 거죠. 세계의 화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국채 발행 잔액입니다. 빚이 늘었다는 거죠. 일본 정부의 빚이 700조 엔에서 960조 엔이니까 일본 정부의 빚만 한 40%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시원찮은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빚이 늘었다 그러면은 빌렸다라는 건데 일본 정부한테 돈을 누가 빌려줬을까요? 네, BOJ가 또 빌려줬습니다. 근데 BOJ가 빌려준 거랑 연준이 빌려준 거랑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미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본인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거 돈을 풀어도 되나? 안 되지 않을까? 풀까? 하다가 살짝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줄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 흔적이 보이죠. 근데 BOJ는 보시면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꾸준하게 늘어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냥 돈을 풀기로 했으면 그냥 과감하게 자고 오면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풀어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것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연준이 하고 있는 게 뭐죠? 양적 완화죠. 그런데 일본은 양적 완화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양적 완화로 되겠냐? 한 가지 더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질적 완화입니다. 이게 말이 웃기죠. 양적 완화는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QE라고 하는데요. 질적 완화는 퀄리터티브 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하는 정책은 미국이 하는 정책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미국이 하는 거는 QE고요. 일본이 하는 거는 QQ입니다. 왜냐하면 양적으로도 완화하고 질적으로는 완화하기 때문이죠. 그럼 질적 완화는 뭐냐?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질적 완화라는 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자산의 종류를 국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회사채나 주식까지. 주식도 산다고? 국채만 사는 게 아니고 회사채도 사죠. 회사채를 산다는 거는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식도 산다고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질적 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질적 완화라는 것을 통해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얼마만큼 많이 샀는지를 보면은 2011년 아베노믹스가 시작한 이후로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일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반칙이라고 한 거예요. 얘들은 진짜 반칙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그럼 한국은행에서 사줘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고요. 일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BOJ는 그럼 괜찮나? 라고 보시면요. 작년에 일본 BOJ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손실이 무려 71빌리언 달러. 이게 얼마냐면 100조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00조 원의 손실이 그러니까 주식 사서 물리고 채권 사서 물리고 다 물렸다는 얘기죠. 이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본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의 첫 번째 배경에는 이런 아주 나쁜 이거 반칙이 있다라는 걸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일본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대만에서 올해 이제 대만에서 선거가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요.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겠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타이완이 당연히 힘들겠죠? 타이완은 40%가 날아간다. GDP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2등이 누구냐 봤더니 여기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23%. 이거 우리나라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만은 40%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3%. 이유가 뭔지 봤더니 반도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만의 반도체 공장 TSMC가 문제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문제가 될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만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23%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문제가 되니까 한국은 안 돼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어떤 나라 주식이 제일 좋니라고 하니까요. 압도적으로 일본이 1등을 했어요. 59표를 받아가지고 와, 일본은 진짜 좋아하네요. 우리나라 어디 봤더니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는 요거는 좀 약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좋아하는 정도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 주식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의 음모론을 좀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일본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일본이 좋아서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본이 좋아야 되기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편 누구죠? 일본이 진짜 딱 미국 편이잖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그렇게까지 반칙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래 너 해봐라 한번 해봐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자. 네가 BOJ에서 주식까지 사도 괜찮은 거 보니까 나중에 나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라는 걸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용인해주는 하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외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평가는 좀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엔화에 대한 전망이에요. 올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나면 아마도 미국은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릴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요, 지금 이미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금리를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올리긴 올리는데 뭐 이렇게 미국처럼 올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0으로 올리는 거. 요거긴 하지만 그게 어딥니까? 미국은 내리는데 일본은 올린다. 그러면 잠깐 봐봐. 그럼 엔화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주식을 사면 주식 먹어, 엔화 먹어. 이 두 가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일본 주식 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마음을 바꿔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베노믹스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가 봤더니 1990년대 일본 주식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도 너무나도 호황을 누렸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표현해주는 단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대차대조표 불황인 거죠.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한 8억 9억 정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집값이 10억에서 2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근데 2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내 빚은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빚은 그대로예요. 빚은 그래서 9억이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돈은 1억이 아니고 이제는 7억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본의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이 딱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값도 빠져, 주식도 빠져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모두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 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족족 다 빚 갚는 데만 쓴다라는 거죠. 소비를 할 수가 없고 빚을 갚는 데만 쓰게 된다라는 것이 대차제도표 불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일본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일본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1996년 이후로요. 계속 돈을 갚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돈만 갚고 있으니까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베노믹스 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이제는 금고 없나? 현금을 좀 쟁여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돈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있습니다. 단스 예금이라는 건데요. 일본의 노인들이 옷장 속에서 돈다발을 보관한다라는 겁니다. 옷장 속에다가 돈다발을 보관한다. 근데 이 규모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가 2,000조 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07조 엔이랍니다. 107조 엔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일본 사람들의 장롱에 있다라는 거예요. 장롱에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장롱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답으로 나오는 것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당연하지. 장롱에다 넣어놓으면은 ATM기에 안 가도 되잖아. 아니, 근데 ATM기에 안 가도 돼서 장롱에도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는데 문 닫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장롱에 넣어놓을. 네. 그리고 상속 시점 안 해도 되고 정부에게 내 재산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5번째가 좀 우울한데요.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의 노인들이 장롱에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가 되는 돈을 장롱에다가 현금으로 쟁여놓을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는 돈들이 그냥 쌓여 있다라는 거죠.
나오지가 않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보니까 기시다 총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역사적으로 이게 약이었어. 몽둥이가 약이지. 뭔가 다른 정책을 세워야 돼. 안 그러면 니네 마음을 안 바꿀 거잖아. 그 장롱에 돈 좀 빼봐. 그거 천조 원이면 그게 얼마냐? 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빼니까 이 몽둥이를 들겠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꺼낸 몽둥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본의 신권 발행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계신 박간이라는 유튜버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2024년 7월 달에 새로운 지폐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10,000원짜리가 교체될 때 기억나시죠? 근데 10,000원짜리 지금 옛날 10,000원짜리 쓰고 다니신 분 없죠? 그 10,000원짜리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쨌든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롱 속에 있는 엔화도 결국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1,000조 원이라는 돈이 나올 텐데 그때 나올 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요 돈을 그냥 은행에 가져가지 말고 주식 사라. 이런 쪽으로 이제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이 주가도 오를 수 있고 부동산도 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노인들 입장에서는요, 1945년 그 전쟁 당시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에 신권 발행을 하기 전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뭐 검은 돈이었을지 아니면 다른 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식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의 바탕으로 일본의 노인들이 장롱에 있는 돈들을 꺼낼 거다. 그리고 이 꺼낸 돈을 주식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정책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 포커스라는 보고서인데요. 연구원님 이름이 이효섭 연구원이십니다. 좋은 보고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부터 바꿔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상장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1배가 안 되는 회사 구체적인 이익 목표를 공개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PBR 1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자산이 100인데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그 회사의 가치는 100이 안 되는 경우를 PBR이 1배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상장하고 있냐? 그냥 상장 폐지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월 기업들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했고요.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지수가요. JPX 프라임 1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지수에서 PBR 1배 안 된 애들은 빼버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수에 못 들어가면은 내가 투자를 못 받고 주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PBR 1배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주한테 더 잘해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든지 이런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JPX 프라임 하니까 이 프라임 서브 프라임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프라임이라고 말만 붙여놓는다고 프라임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도 사실은 쓰레기 채권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쓰레기를 프라임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서브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JPX도 프라임,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아까 장롱 속에 있었던 돈들이 나올 텐데 이 돈들을 주식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축 좀 그만해라. 저축 좀 그만해.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은 개인저축계좌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정말 화끈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비과세 기간이요. 원래는 20년, 5년 하던 것을 아예 무기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도 뭐 40만 엔, 120만 엔에서 총 360만 엔. 이러면은 대략 우리 돈으로는 한 3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연간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주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평생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노인들 입장에서 장롱에서 돈을 주섬주섬 꺼냈는데 그래? 주식에다 투자하라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저기 일본은 되게 잘 되는데 쟤들은 뭐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보고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 좀 알아봐라. 일본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 되냐? 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PBR이 낮은 애들 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저 PBR 주식을 찾기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PBR이 너무 낮은 주식들이 올라가서 적당한 수준의 PBR까지 올라가면 이건 끝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기업의 행동을 바꾸게 되면은 주가는 좀 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조금 더 배당 많이 주고, 조금 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약에 기업이 쓰게 되면 이것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여기서 손을 맞장구를 쳐주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일본 주식시장이 좋다. 왜 그런지, 이건 반칙 쓰고 있다. 왜 외국인들은 또 일본만 좋아하냐. 그리고 일본에 있던 그 장롱 속에 있는 돈들이 꿈틀꿈틀 나오고 있는데 그 꿈틀꿈틀 나오는 돈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 좀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만큼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세이브 코스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코스피 한번 올려봅시다. 3,000 가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